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링링이라고 합니다. 제 전공과 연계된 동아리 활동을 오래 해왔으며 그 동아리에서 세계 여러 나라를 탐방하며 역사적 유적지를 직접 확인하고 각 문화권의 시각을 배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다른 지역을 탐방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의 남해라는 곳으로 가보자는 이야기가 동아리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남해인가 의아했지만 선배들의 설명이 이어지면서 그 목적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사실은 중국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학설이 있는데 한국에서 이를 무조건 자기네 인물로만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는 직접 남해로 가서 현지를 둘러보고 한국인들에게 이순신이야말로 중국의 뿌리를 둔 인물이라는 주장을 당당히 펼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순신이란 사람이 한국 쪽에서 손꼽히는 위대한 영웅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중국 혈통이라는 증거가 있을까 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동아리 선배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중국 고대 서적이나 여러 문헌에 따르면 성씨가 이씨인 인물 가운데 상당수가 본래 중국에서 건너간 집안이니 분명 이순신도 그 계보를 타고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자세한 사료를 한번 보고 싶었지만 선배들은 오래된 문헌 조각 중에 이씨 가문이 중국 대륙과 관련이 있다는 몇 마디 문장을 발견했으니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선배들의 말에 따르면 이순신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장군이 아니라 사실상 중국에서 기원을 둔 무장이며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에서도 그가 보여준 우수한 해전 전술은 중국 고대 병서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당시 선배들이 내세운 자료라곤 겨우 중국 어느 사서의 한 구절과 어디서 구한지도 불분명한 글이 전부였지만 그들은 그것이 완벽한 근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한국 남해를 탐방하여 실제 유적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이른바 중국 뿌리설을 널리 알리겠다는 동아리의 결의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발전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선입견을 동아리원 대부분이 품고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사람들 대다수가 한국을 일종의 작은 반도 국가로 여기고 중국의 문화와 기술을 빌려 생존해 온 나라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으며 저희는 그곳에 가서 우리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특히 이순신이 중국인임을 강조해주면 한국인들이 경각심을 얻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한창 출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쪽 환경이 열악하다는 막연한 믿음이 있어서 여러 친구가 휴대용 버너나 각종 향신료, 허거 재료, 중국 라면 같은 것을 엄청나게 싸들고 갔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공중화장실이 드물어서 야외에서 볼일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간이 변기나 세숫대야 같은 것을 준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기면서도 혹시 모르니 챙겨놓으면 나쁠 것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동아리원들은 어디 가서나 중국에서 하던 습관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겼고 한국도 설마 그리 다르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몇 시간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당혹스러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공항 시설이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정돈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속으로 놀랐지만 옆에 친구들은 괜히 시큰둥하게 굴거나 말도 안 되게 한국이 저런 공항 하나 보여주기 식으로 잘 만들어 놓은 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저는 이중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쁘지 않네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가진 선입견과 다르다는 사실이 어색했습니다. 동아리가 예약한 버스를 타고 남해로 향하면서도 마찬가지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 버스 내부가 무척 쾌적하고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좌석마다 충전 포트가 있는 데다 무선 인터넷도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흥미롭다는 듯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이 정도면 수준이 꽤 높다고 느끼는 기색이었지만 그 입 밖으로는 무조건 우리는 중국에서 더 좋은 시설을 자주 봤다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스스로가 한국 문화를 무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명 편하게 누릴 건 다 누리며 즐기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여러 동아리원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국 음악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팀의 노래라는데 몇몇 친구들은 귀에 익은 멜로디가 반갑다며 박수를 치거나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무척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순신을 중국인이라고 우기려는 사람들이 어째서 이렇게 한국 가수의 곡에 맞춰 춤추고 즐거워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입으로는 한국은 아직 미흡하다고 하면서도 즐길 건 다 즐기는 이중적 태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남해군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의외로 깔끔하고 풍광이 아름답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작고 낙후된 항구 마을 정도를 예상했는데 도로와 거리 곳곳이 깔끔히 정돈되어 있었고 숙소 주변도 생각보다 발전된 느낌이었습니다. 숙소 건물에 들어섰을 때도 로비가 군더더기 없이 잘 관리되어 있어서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친구들도 마음 한켠으로 꽤 괜찮다고 느끼는 것 같았지만 표정으로는 대단치 않다는 듯 의연한 척했습니다.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에 벌써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변 식당이 대부분 한식을 위주로 하는 탓에 저희 중에 중국 음식을 선호하는 몇몇이 숙소 로비 공용 휴게실에서 휴대용 버너와 냄비를 꺼내 허거를 끓이려 한 것입니다. 숙소 직원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바로 말렸습니다. 안쪽은 불 사용이 절대 불가하다고, 화재 위험과 소방 규정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직원이 지적했습니다. 동아리 회장은 살짝 언짢아하며 중국에서는 이런 정도 요리는 호텔, 로비에서도 어느 정도 용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원은 이것은 규칙이니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스스로 주섬주섬 짐을 챙겨 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이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희는 이순신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순신이 여러 전투를 벌인 곳이 이 지역에 있다고 하여 가장 먼저 관련 전시물을 보러 가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에 작은 해프닝이 생겼습니다. 휴게소를 지날 타이밍을 놓쳐 버스 안에 있던 한 친구가 급히 볼일을 봐야 했지만 버스에 화장실이 없어 난처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운전사가 다음 휴게소까지 조금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그 친구는 창밖 풍경을 보며 그냥 길가에 내려 해결하겠다고 우겼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렸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장소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중국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고 빨리 해결하는 게 낫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가까스로 주차 가능한 공터에 차가 섰을 때 그 친구가 풀숲으로 가서 보리를 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국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기겁하며 항의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손짓 발짓으로 죄송하다고 표했지만 이미 화를 낸 한국인들이 왜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운전사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저희 지도교수는 곤혹스러워하며 한국인들에게 재빨리 사과했습니다. 그 일로 동아리원 몇몇이 한국은 작은 일에도 유난 떤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만 저는 왠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도착한 이순신 기념관은 예상보다 현대적이고 구성도 잘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해설 자료와 병장기 전시 등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은근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아리 회장과 선배들은 여기서 본격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기로 작정한 듯 보였습니다. 해설사분이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이 바다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하자 바로 한 선배가 손을 번쩍 들고 물었습니다. 이순신이 사실 중국 혈통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를 싹 무시하느냐고 말했습니다. 해설사분이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고 선배는 저희가 마련해 온 중국 사서의 한 구절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구절에는 이성씨 가운데 많은 계보가 원래 대륙에서 건너갔다는 언급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선배는 이걸 보시라 이순신 또한 중국에서 이어진 혈맥일 가능성이 높다고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해설사분은 침착하게 반응했습니다. 옛날 많은 가문이 대륙과 교류해 왔을 수 있지만 이순신 가문의 출생과 족보가 분명히 조선 땅에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역사 연구자들이 수많은 고대 문헌과 조선왕조실록, 이순신 본인이 남긴 난중일기, 한국의 성씨 관련 기록 등을 교차 검증하여 그의 뿌리는 명확히 조선인이라고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순신이 남긴 글들 중 가족사나 주변 인물에 대한 언급을 보면 중국 대륙에서 온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수의 역사학회에서도 이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 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히 한국 내부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물이고 그 경로가 모두 밝혀져 있는데 중국 혈통설은 전혀 뒷받침되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선배들은 해설사분의 차분한 대답을 전혀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혹시 한국 측이 이순신을 독점적으로 숭배하기 위해 문헌을 조작했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해설사분은 국내외 연구자들이 확인한 문헌, 그리고 이순신 관련 논문과 각종 뉴스 기사에서 다룬 이야기, 심지어 수많은 후손들의 계보가 모두 조선 뿌리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선배들은 왜 한국인이 기록한 문헌만 참조하느냐며 중국 사서 중에 이성씨가 대륙에서 유래했다는 문장이 있는 이상
이순신도 거기 포함될 수 있다고 재차 장황하게 우겼습니다. 당시 기념관 안에 있던 다른 한국인 관람객들이 저희 쪽을 흘끗거리며 민망하다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건 좀 심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일단은 동아리 분위기에 휩쓸려 가만히 있었습니다. 기념관 관람을 끝내고 저희는 밖에 있는 이순신 동상으로 향했습니다. 그 앞에 작은 광장이 펼쳐져 있었는데 동아리원 몇몇이 준비해온 깃발을 꺼내 흔들면서 이순신은 중국의 후예라는 구호를 여러 번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고 공원 관리인으로 보이는 분이 달려와 혹시 시위 중이냐고 물었습니다. 동아리 회장은 우리가 중국에서 온 대학생들인데 한국이 진실을 덮으려 해서 알리러 왔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관리인은 여기는 공공장소라 다른 방문객들이 있으니 큰 소리나 소란을 자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한국이 우리를 억압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저는 점점 부끄러워졌지만 이미 분위기가 과열되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몇 명이 다가와 이순신이 중국인이라는 근거를 좀 더 자세히 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회장과 선배들은 예전에 중국에서 보았다는 문장 조각을 더 길게 풀어 설명했지만 그것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논하기 어렵다는 반박에 맥이 끊겼습니다. 결국 저희는 다소 난감한 표정으로 그 광장을 떠났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해의 다른 전투 유적지에도 가보았습니다. 동아리원들은 이순신이 벌인 해전이 중국 고대 병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소리치며 한국이 마치 처음부터 거북선이나 전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처럼 주장하는 건 억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현지의 설사들은 난중일기나 조선왕조실록, 한국의 병서 연구 논문, 그리고 국립해양박물관 자료들을 예로 들며 이순신의 전략이 조선 내부 환경과 바다 지형, 당대 일본과 조선의 무기 체계 등에 맞춰 독창적으로 발전했다고 설파했습니다. 또한 여러 국제 저명 역사학자들이 이순신 해전을 분석한 글이나 한국 뉴스 기사들도 참조하면 그 전술이 중국 병법과 단순히 일치하지 않는 독자적인 형태가 증명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쪽에서는 중국 문화가 아시아 전역에 뻗어 있었다고 우기는 것으로 맞섰습니다. 결국 양측이 대화가 이어지질 못했습니다.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소동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한국 길거리를 거닐다가 시장이나 상점에서 마음대로 물건을 만지고 심지어 개봉에 먹어보는 사람이 나오는 등 중국에서 흔히 하던 습관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한국 상점 주인들은 즉시 결제를 해야 하며 무단으로 물건을 섭취하는 건 절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는 이 정도로 심각하게 나오는 건 처음 본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타협이 안 되는 모습이 반복되자 한국인들은 점점 저희를 기피하는 듯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공공장소에서 취사를 시도할 때마다 주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점심때마다 저희가 야외 벤치나 숲속 등에서 휴대용 버너를 꺼내 허거 국물을 끓이려고 하면 곧바로 관리인이나 공무원 혹은 주변 사람이 다가와 이곳에서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찬불 위험, 냄새 문제, 환경오염, 다른 사람들의 쾌적한 이용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저희 중 다수는 중국이라면 관광지 주변에서도 간단한 불 사용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며 한국이 지나치게 민감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결국 매번 짧은 말싸움 끝에 저희가 자리를 정리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긴 쓰레기를 깔끔히 치우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주민들이 그걸 보며 눈살을 찌푸리자 저희 쪽에서는 괜히 반감만 키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면서 불만이 쌓이는 와중에 결정적으로 문제를 터뜨린 건 무단 용변이었습니다. 예컨대 한산도로 가서 이순신이 펼친 해전 현장을 둘러볼 때도 화장실이 조금 떨어져 있다며 귀찮아하는 친구들이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려 했고 그 광경을 목격한 한국인 등산객이나 주민들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급하니 어쩔 수 없다고 둘러대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국 경찰과 교류가 많지 않았던 저희는 이 정도 일로 경찰이 출동하나 싶었지만 한국 측에서는 공공질서와 위생상의 문제라며 엄중하게 대했습니다. 저희 동아리 지도교수는 이러다 정말 쫓겨날 수도 있겠다고 불안해했습니다. 결국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해군청과 경찰서에 저희 동아리 관련 민원이 연달아 접수되었고 강력한 경고가 날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사고를 치면 강제 퇴출은 물론 법적 조치까지 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도교수님은 한국 측 공무원들과 통화를 하며 사정도 해보고 이 문제로 동아리원들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의 무단 취사, 무단 용변,
무전 취식에 대한 사진 증거가 남해 주민들에게 포착되어 있었다고 지도 교수님이 울상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부글부글 끓는 심정이었지만 더 버티다가는 큰 망신을 당할 것 같았고 대사관에도 보고가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일정을 단축해 조기 귀국하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한국 남해를 비롯해 다른 지역도 돌아다닐 예정이었지만 그 계획이 전부 무산되었습니다. 동아리 회장은 이순신이 중국인이라는 우리의 주장도 아직 제대로 펼치지 못했는데 한국 측이 우리를 강제로 몰아낸 거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저희가 내세운 증거는 너무 빈약했고 매번 한국인들의 사료, 논문, 기사, 고대 문헌 등의 철저한 설명을 듣고도 계속 억지를 부렸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몰랐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온갖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유난히 까다롭다.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잘못한 건 저희가 아닐까. 해외에서 기본 예의를 안 지키고 역사적 근거도 빈약한 주장을 무조건 맞다고 밀어붙이다가 망신을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인천공항까지 올라가는 길은 다소 침울했습니다. 동아리원 대다수가 선거 없이 쫓겨나듯 돌아간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의 없는 언행으로 인한 민원이 쌓여 경찰서와 군청에서 경고를 받고 주민들과 여러 번 충돌이 있었으니 더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순신 관련해서 저희가 주장하던 바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곁에서 지켜본 저는 오히려 한국 쪽이 제시한 증거들이 훨씬 탄탄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난중일기나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여러 고대 문헌에는 그의 가계나 성장 환경이 분명하게 적혀 있고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져 온 기록도 선명했습니다. 한국 언론이나 학술지에서는 이순신이 언제 태어나고 어떻게 전투를 치렀고 무엇을 남겼는지 조목조목 밝혀놓았으며 국제적으로도 그 업적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저 중국 사서의 한 줄, 이성 씨가 대륙에서 건너갔다는 뭉뚱그려진 문장만으로 그를 중국인이라고 주장했으니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이 이순신을 경외하는 정도가 매우 큰 만큼 저희가 가져간 내용은 논리도 허술하고 예절도 없는 태도로만 비쳤을 것입니다. 저는 결국 베이징에 돌아와서야 지난 남해 여행을 차근히 돌이켜보았습니다. 저희는 시작부터 한국을 무시했고 이순신이 중국인이라는 주장을 굳게 믿었으며 공공장소에서 기본 질서나 규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론 한국의 발전된 시설을 보며 놀라고 누리면서도 겉으로는 별거 아니라거나 한국이 뒤처져 있다고 우기려 했습니다. 이런 이중적이고 무지한 태도가 곳곳에서 드러났고 결국 저희가 받은 것은 주민들의 불만과 항해, 각종 민원, 그리고 강제 퇴출이라는 참담한 결말이었습니다. 이순신이 중국인이라는 우긴 것은커녕 그분이야말로 철저히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은 조선의 장군임이 오히려 더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여러 해설사들이 제시한 고대 문헌과 조선시대 실록, 난중일기, 각종 논문과 기사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순신의 가계와 인물평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고 그는 조선 국내에서 태어나 성장했으며 의병활동이나 관직 진급 과정이 모두 조선 제도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자신의 조상과 친인척, 주변 동료들이 모두 조선 사람이었음이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한국의 언론 기사에서는 이순신이 거둔 승리가 조선 수군 특유의 전투 방식과 지형 이해도를 기반으로 한다고 분석했으며 더 나아가 중국 병서의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학술 논문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병서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 적용된 바다 지형과 판옥선, 거북선이라는 선박 구조가 조선만의 독창적인 발전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를 저희가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이런 사실들을 체감하면서도 동아리 내에서 괜히 배신자로 몰릴까 봐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한국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니까요. 그렇지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누구도 듣지 않는 가운데 혼잣말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크게 착각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남해 곳곳에서 겪은 불쾌함도 상당 부분은 우리 자신이 자초했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외국에 가면 그 나라의 법과 규칙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하는데 저희가 공공장소에 불을 피우거나 아무 데서나 보리를 보는 행위 같은 건 명백히 규범 위반이었습니다. 그걸 안 지킨 쪽이 저희인데 왜 한국이 예민하다고 탓했나 뒤늦게 부끄러워졌습니다. 돌아와서 며칠 뒤 인터넷을 통해 저희가 한국에서 소란을 피우다 중도 귀국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일부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혐오스럽다고 댓글을 달거나 이순신이 중국인이라는 주장이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동아리 회장과 선배들은 여전히 한국인들이 편협하다는 식으로 불평했지만 저는 조용히 마음으로 반성했습니다. 분명 저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남해 여행에서 저희 동아리는 엄청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해외에 나갈 때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근거도 약한 역사 주장을 억지로 펼치다가는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당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해 있고 체계적인 나라이며 자신들의 영웅이나 문화유산을 정확히 연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중에 다시 한국을 찾게 된다면 저는 그때는 좀 더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위대함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굳이 그를 중국이라고 우기기보다 양국이 협력하여 그의 업적을 더 널리 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이번 이야기를 제 시점에서 최대한 상세히 풀었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중국의 앞선 기술과 문화를 뽐내려다가 오히려 한국의 엄격한 규칙과 높은 수준의 인프라에 당황했는지, 그 과정에서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보려다 제지를 당하고 공원 한복판에서 허거를 끓이려다가 쫓겨나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겪었는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무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곳의 편리함과 발전된 시설을 10분 즐기는 이중적인 태도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되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을 솔직히 적어둠으로써 저희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이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 남해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파랗고 맑은 바다, 깔끔한 도로, 상상보다 큰 규모의 편의시설, 그리고 충실히 연구되어 온 이순신의 업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가 벌인 각종 무지한 행동과 억지 주장이 또렷하게 기억나서 자다가도 민망해집니다. 언젠가 훗날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면 이번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그곳을 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니라 동아리 모두가 더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과도한 자부심과 근거 없는 확신은 결국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교훈을 이번 여행으로 충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글을 마무리하며 저희가 어설프게 내세웠던 이순신 중국 혈통설이 한국 측 고대 문헌과 실록, 학계 논문, 기사 등으로부터 얼마나 철저히 반박되었는지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예나 지금이나 역사는 확실한 자료와 근거로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문화와 지역을 방문할 때에는 그 사회의 규범을 존중하고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도 몸소 배웠습니다. 저희를 반면교사 삼아 다른 사람들은 같은 길을 걷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부끄럽지만 한편으로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호주 시드니 사립초등학교 서머 캠프 현장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번 방학 프로그램에 중국 학생들이 대거 참여했대. 근데 한국 학생도 몇 명 온다지. 중국 부모들이 자기들끼리 우리가 주목받아야 하는데 괜히 한국 애들 때문에 신경 쓰인다고 한다더라. 이런 소문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설마 싶었습니다. 호주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라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그해 여름방학 상황은 예상 밖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일찍부터 학업에 강한 욕심을 가진 중국 학부모들이 이 서머 캠프를 우리 애를 돋보이게 할 기회 정도로 여기고 있었고, 동시에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의외로 성적이 뛰어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묘한 경쟁심이 불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학부모 활동을 활발히 하진 않았지만 그 서머 캠프가 열리는 학교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제 딸 중학생 에밀리와 초등학생 아들 닉을 키우며 종종 이 학교의 방학 프로그램을 함께 했거든요. 거기에 올해는 한국에서 온 한 학생 지우와 한 달간 우리 집에 머물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지우는 10살이지만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과연 그냥 평범한 10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분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지우가 실제로 뛰어난 수학 언어 능력을 보여주며 그 사실이 순식간에 캠프 전체로 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중국인 학부모들의 불만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들도 잘하는데 왜 한국 학생만 이리 칭찬받느냐고요. 그리고 이 불씨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격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사건이 본격적으로 터진 건 서머 캠프가 시작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캠프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실 안에서 담임 교사 조지 조얼즈가 몇몇 아시아 학생들을 모아 영어 독해를 가르치고 있었지요. 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묘한 대화가 들렸습니다. 교사 조지 지우, 너는 이 글을 이미 다 읽었다고. 해석도 완벽하네. 언제 이렇게 배웠니? 지우 한국에서 영어를 좀 공부했습니다. 여기 오면서 더 많이 늘었어요. 교사 조지 이야. 정말 빠르구나. 그리고 수학 문제도 엄청 빨리 풀던데 옆자리에 있던 중국인 학생 하나가 바닥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살짝 씩씩거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교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는 곧장 어머니에게 달려가 뭔가를 소곤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곧바로 조지 교사에게 다가가서 따지듯 말했습니다. 저기요. 우리 애도 중국에서 영어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왜 한국 학생만 칭찬해요? 우리 애가 받은 테스트 점수 안 보셨어요? 조지 교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다들 잘하고 있어요. 다만 지우가 조금 더 두드러져 보였을 뿐 하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 중국인 학부모는 쉽사리 불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저는 이거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직감했습니다. 이후 저는 조지 교사와 잠깐 눈인사를 나눈 뒤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중국인 학부모들이 3명 정도 모여 뭔가 안 좋은 표정으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스치듯 지나치려 했지만 그중 한 분이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지우라는 한국 학생을 데려온 사람 맞죠? 호주 엄마라면서요? 저는 살짝 당황하며 네. 우리 집에 한국 학생이 한 달 동안 머무르고 있어요. 왜 그러시죠?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새 교사들이나 다른 학부모들이 죄다 한국 학생 최고다. 수학 실력 대단하다. 영어도 잘한다고 떠들어대니 우리 중국 아이들은 뭡니까? 여긴 원래 중국인 학생들이 대거 와서 기여해왔는데 오자마자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빼앗다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속으로 설마 이런 정도로 화를 내나 싶으면서도 그분들의 표정이 정말 심각해서 오히려 제가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몰랐고 저는 간단히 지우가 특별히 그렇게 큰 주목을 받는지 몰랐어요. 그래도 서로 배우고 어울리면 좋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분들은 혀를 차며 흩어졌습니다. 첫 마디부터 이렇게 날선 반응이라니. 저는 이 서머 캠프에서 조만간 큰 갈등이 터지겠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우와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우야, 학교에서 교사들이 너를 아주 칭찬한다고 하더라. 기분이 어때? 지우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긴 하지만 너무 주목받으니 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중국에서 온 친구들 중에 제가 싫은지 자꾸 별말을 해요. 저는 순간 뜨끔했습니다. 이미 갈등의 불씨가 지우도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혹시 어떤 말을 들었니? 하고 물었더니 지우는 중국인 친구들이 결국 한국어는 중국어에서 나온 것 아닌가. 한국 수학은 우리 중국 수학 따라가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하더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어휴,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다니 싶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사실과 다른 소리를 해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넘겨. 너도 아직 어린 학생들이라 그럴 수 있어. 혹시 더 심해지면 선생님한테 말해야 해. 라고 달랬습니다. 그러나 지우는 이미 조금 마음이 상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우의 진짜 실력을 제가 집에서 직접 확인한 뒤였습니다. 제 아들 닉이 누나 에밀리 수학 문제집을 한번 보여줘도 돼. 하고 장난스럽게 들고 왔는데 그건 중학교 초등 과정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우는 슬쩍 문제를 보더니 금세 해답을 척척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닉이 와. 이 문제는 나도 못 풀었는데라며 감탄했고 저 역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어머니께 다시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우가 특별히 천재인 건 아니에요. 너무 특별하게 보지 말아주세요. 저로선 더욱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수학을 가르치나? 어쩌면 사교육을 심하게 시켜서 그렇다는 말도 있던데 하며 마음속으로 여러 생각이 오갔습니다. 서머 캠프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다양한 국가 출신 아이들이 각자 실력을 뽐냈습니다.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중국 학생 수가 매우 많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호주 현지 학부모들은 그 광경에 익숙했습니다. 원래 방학마다 중국인 학생들이 대거 온다. 호주가 영어권이기도 하고 비교적 안전하고 중국과도 가까운 편이니까 하고요. 이들은 보통 자기 자녀가 미래의 명문대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영어 연수 프로그램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뜻밖의 한국 학생지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간다는 점이 중국 학부모들을 점점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중국 학부모 모임을 주도하는 학부모가 저에게 다가와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제시카, 지우는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이리 암산이나 영어 작문이 빠르죠? 우리 애도 중국 명문 학교에서 우수한 편이었는데 이번 영어 테스트 점수가 지우보다 낮게 나왔어요.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뭔가 불만을 토로하는 걸 느끼면서도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지우 어머니 말씀으로는 특별한 사교육 없이 한국에서 학교 과정을 충실히 따라왔다고만 들었어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러자 그녀는 비웃듯 말이 그렇지. 뭔가 특별한 사교육이나 비밀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억지로 외운다든지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은근히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괜히 다툼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런 식의 비교가 계속되면서 중국 학부모들 사이에선 한국 학생을 너무 띄워주지 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중국이 없으면 호주 유학 사업이 굴러가겠느냐, 한국 학생은 몇 명 되지도 않으면서 하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호주 교사들도 대체로 중국인 학생들을 무시하거나 홀대하지 않았지만 지우가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니 상대적으로 주목이 덜 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즈음 서머 캠프 커리큘럼 중 하나로 문화 교류 수업이 있었습니다. 각 국가의 아이들이 자기 나라 언어, 음식, 전통의상을 소개하는 시간이었고 학부모들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 어머니와 함께 한글 소개 부스를 열었고 간단히 한글 이름 써주기나 김밥 떡볶이 시식을 준비했지요. 이 행사가 열리기 전부터 중국 학부모들은 우리는 중국 한자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다. 다른 어떤 아시아 언어도 결국 한자 영향을 받았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행사 당일 지우는 사람들 앞에서 또렷한 영어로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독특한 음소 문자다. 중국 한자와 구조가 다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이름 써주세요. 라고 몰려들었고 호주 교사들도 흥미롭다하며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을 지켜보던 몇몇 중국인 학부모가 비웃듯 소리쳤습니다. 결국 한자에서 파생된 거잖아요. 뭘 그리 유난스럽게. 한국말이라는 건 중국어가 없었으면 못 만들어졌을 텐데. 지우는 당황했지만 다시 침착하게 한글은 근본적으로 자모음 체계가 한자와 전혀 달라요. 물론 한자어가 많지만 글자 자체는 다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지우는 차분히 역사적 배경까지 설명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중국인 학부모들 중 몇 명이 노골적인 적개심을 띤 표정으로 지우를 쏘아보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람을 무시하는 분위기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며칠 뒤 서머 캠프에서는 지역사회에 공개된 축제를 열었습니다. 학교 시설을 개방해 각국 전통 공연이나 음식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날이었지요. 전형적인 호주의 다문화 행사여서 보통은 즐겁게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선 중국 부스가 크게 자리 잡고 우리가 아시아의 대표라는 듯 다채로운 전시를 했고 또 한쪽에서는 지우를 포함한 한국 학생 학부모 부스가 예상외로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K-드라마, K-팝 등으로 호기심을 가진 호주 현지인들이 몰려들어 음식과 글자를 체험했고 지우가 영어로 능숙히 설명하는 모습에 다들 감탄했지요. 이 광경을 본 중국인 학부모들의 일부가 왜 저렇게 한국 학생만 과도한 관심을 받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현장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떤 분은 저를 다짜고짜 불러 세워서 당신 호주인이지. 왜 한국 애만 유난히 띄워주느냐. 우리는 훨씬 오래전부터 여기서 기여했는데 라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순간 저는 쌓였던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질투할 필요가 있나요? 한국 학생이 똑똑해서 칭찬받는다고 중국 학생들이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다 같이 잘하면 좋은 거지. 굳이 누구를 주목한다고 해서 다른 쪽이 폄하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저 서로 윈윈하자는 뜻으로 말했지만 상대방은 질투라는 단어에 꽂힌 듯 얼굴을 붉히더니 우리가 왜 질투를 해? 말 함부로 하지 마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저는 순간 크게 당황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축제가 끝나갈 즈음 저는 캠프 담당 교사 조지의 부탁으로 부스 정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인 학부모 4~5명이 무리를 지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겨누듯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아까 질투라 했죠. 우리가 그딴 감정을 느낀다고. 한국 학생에 대한 관심이 어이없어서 말한 건데 감히 우리를 무시해. 저는 한껏 당황하여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서로 좋은 점을 하고 해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고함을 지르며 호주가 우리 중국인 없으면 경제가 돌아갈 것 같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데 한국 학생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하고 흥분했습니다. 제가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그 무리 중 한 명이 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아! 하고 비명이 절로 나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지우 어머니가 깜짝 놀라 달려와 이러시면 안 돼요? 하고 말렸지만 그중 또 다른 사람이 지우 어머니를 거칠게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포감에 휩싸여 눈앞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호주인 교사들과 다른 학부모들이 급히 달려들어 저를 떼어냈고 나를 공격하던 중국인 학부모들도 옆에서 누군가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여기 아이들도 다 보고 있다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었고 울고 있는 아이들도 보였습니다. 지우는 약간 떨어진 곳에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에서 폭력이 벌어지자 교직원들이 즉시 학교 안전요원과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머리채가 3개 잡혀 아직도 머리가 아프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옆에서 벌어진 아수라장 속에서 지우 어머니도 팔에 멍이 들 정도로 밀침을 당했습니다. 이건 그냥 어른들의 감정 싸움 수준이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제가 혹시 크게 다쳤을까 걱정한 교사들이 저를 보건실로 데려갔고 아이들은 교실 한쪽에 모여 충격을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가해자로 지목된 중국인 학부모들은 여전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은 채 우리는 무시당해서 그런 거다. 이게 다 한국 학생을 편애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다 라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위 목격자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폭력을 지적했습니다. 그냥 말다툼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사람을 잡아 끌고 밀쳤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사립학교인 이곳은 학부모라 해도 폭력 행위가 확인되면 그 자녀를 포함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가 학교 공동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 그 영향이 학생에게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 측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곧장 위원회를 소집해 가해 학부모들의 자녀 등록 취소 사실상 퇴학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보건실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조지 교사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 마주 앉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지우 어머니도 옆에 있었고요. 교장 선생님은 매우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교내 폭력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다니.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즉시 가해자들의 자녀 등록을 취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목격자 진술과 CCTV 화면이 증거로 남아 있었기에 의심의 여지도 없이 가해 학부모들이 잘못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학교 측은 경찰과 협조하여 이 일의 법적 처리를 논의했고 가해자들은 결국 더 이상 여기서 받아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시카, 너무 죄송해요. 우리 아이 때문에 괜히 문제가 커진 것 같아서. 폭력 사건 다음 날 지우 어머니는 저에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본인과 지우가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우가 주목받으면서 이 사달이 났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지우 탓이 아니에요.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폭력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분들이 잘못한 거지. 지우나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 자신도 머리채를 잡혀 몹시 놀랐고 아직도 두통이 가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크게 다치진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교사들 말로는 몇몇 중국인 학부모들도 저에게 따로 너무 미안하다. 극단적인 일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전체가 오해받을까 두렵다고 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후로 서머 캠프는 일주일 넘게 일정이 남아 있었으나 사건에 연루된 중국인 학부모와 자녀들은 곧바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학교가 그들을 퇴학 조치했지요. 여전히 그들은 우리를 훌대했다. 우리가 영어 교육에 돈을 얼마나 쓰는데라고 항의했지만 물리적 폭행을 정당화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떠난 뒤 서머 캠프는 다시 일상을 찾아갔습니다. 다만 이미 수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목격했고
잔상을 쉽게 지울 순 없었습니다. 제가 만난 몇몇 학부모들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학부모들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니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지우도 사고가 벌어지는 순간을 떠올리면 마음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곳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겠어? 많이 놀랐지? 지우는 살짝 주저하다가 네, 괜찮아요. 그리고 캠프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마무리하고 싶어요. 하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안도했습니다. 지우는 정말 강단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뒤로 한국 학생에 대한 시선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우가 워낙 침착하게 일 처리를 했고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흥분하기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호주 교사들과 다른 나라 학부모들도 역시 한국 학생은 야무지고 똑똑하다며 칭찬했습니다. 서머 캠프가 끝날 즈음 저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작문 발표 대회를 참관했습니다. 주제는 방학 중 새롭게 배운 것들이었는데 지우가 영어로 호주에서 보낸 한 달, 그리고 문화 차이에 대한 스피치를 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발표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논리정연하고 분명한 발음이 돋보였지요. 여기서 많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저를 경쟁 상대로 보기도 했지만 사실 전 그저 배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수학과 영어를 이곳에서 더 발전시켰고 또 호주 문화가 얼마나 다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르다는 걸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눈물이 조금 날 뻔했습니다. 나중에 지우 어머니께 지우는 정말 멋지네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키우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정말 별다른 비결 없어요. 집에서 문제집 많이 풀고 학교에서 잘 따라가고 그냥 꾸준히 했을 뿐이에요. 한국에서는 이 정도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흔해요. 우린 되려 지우가 조금 느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칭찬을 많이 받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정도가 느린 편이라고? 한국 교육은 과연 어느 수준인 걸까 하는 궁금증이 더 커졌습니다. 동시에 한국 아이를 너무 특별 대우하지 말아 달라는 지우 어머니의 말이 왠지 인상 깊었습니다. 폭력을 직접 휘두른 학부모들은 떠났지만 그렇다고 모든 중국 학부모들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캠프에 자녀들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조용히 사건을 지켜보며 우리는 이런 싸움에 엮이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사과도 했습니다. 제시카, 정말 미안합니다.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랬을 뿐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한국 학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지우가 그 일로 피해를 봤다니 안타깝네요. 그 말에 저도 그 사건은 경찰이나 학교가 처리한 문제니 이제 괜찮습니다. 서로 안 좋은 감정 없었으면 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갈등을 일으키는 건 늘 소수인 법이죠. 문제는 그 소수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는 겁니다. 서머 캠프가 끝났을 때 저는 지우 어머니와 함께 지우를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머무르며 영어와 호주 문화를 경험한 지우는 너무나 빨리 제게 정이 들었고 저 역시 그 아이를 가족처럼 아끼게 되었습니다. 폭력 사건으로 충격이 컸지만 지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제시카 아주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호주에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줄 몰랐어요.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 호주가 좋아졌어요. 저는 그 작은 손을 꼭 잡고 나도 지우가 너무 기특해. 나중에 또 오면 반드시 연락해. 우리 집은 언제든 열려 있어. 하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지우 어머니는 연신 저에게 머리카락은 이제 괜찮으세요? 혹시 병원에 더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걱정했습니다. 저는 별일 아니라며 괜찮다고 했지만 솔직히 물리적 폭행을 당한 기억은 두고두고 잔상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지우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런 상처를 어느 정도 덮어주었어요. 가해 학부모들은 학교로부터 퇴학 통보를 받자 우리를 여기서 쫓아내면 호주 교육에 큰 타격이 올 것 같은 협박조로 항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을 받아줄 사립학교는 어디에도 없었고 저나 다른 교사들의 진술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별다른 소송으로 이어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거나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뉴스에 크게 보도되진 않았지만 학교와 지역사회에선 꽤나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 안에서 집단 폭력을 행사하다니라는 충격과 함께
문화 차이로 인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중국인 학부모들은 이건 개인의 일탈이라며 한 발 물러섰고 한국 학생에 대한 적대감도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저 역시 제 일상에 복귀했습니다. 딸 에밀리와 아들 닉은 새 학기를 시작했고 간혹 지우와 화상 통화를 하며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문화 차이는 생각보다 쉽게 갈등으로 번진다. 특히 자녀의 학업 성취가 걸려 있으면 부모들이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교육에서 비교는 끝이 없다. 누가 더 잘한다. 누가 더 못한다 하는 비교가 시작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경쟁심이 치닫기 마련입니다.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갈등이 있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해야지. 폭력으로 해결하려 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한국 학생들의 수준이 모두 그렇다고 일반화할 순 없지만 지우 같은 아이가 보여준 학습 열정과 속도는 분명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우 어머니는 특별한 교육 비법이 없다. 한국에선 이 정도가 드물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은 결국 어른들의 말과 행동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우가 처음에 중국인 학생들로부터 견제를 받았을 때도 어른들이 조금 더 차분하게 대처했다면 물리적 충돌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폭력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머리채까지 잡혀보면서 어른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